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또 내용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 배운 거 1교시 복습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 좀 또 보려고 합니다. 봐봐요. 그럼 우리가 저번에 매번 설명드린 거 좀 봐볼까요? 봐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울시란 도시가 있죠. 그럼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게 돼요. 그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게 되고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라는 걸 진행하게 되겠죠.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런 말씀 드리게 돼요. 그럼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도로 등의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걸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한다. 강서 마곡지구에 뭐 한다고 했죠? 도시 개발 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한다 해서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뭐라 했냐면 도시계획 사업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 개발 사업이 있고 시설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어서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면 난개발의 염려가 없겠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물 같은 거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 등의 행위를 가비한다면 당연히 뭐가 되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거니까 도로 등을 무슨 갑이 알아서 설치한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환경적으로 나무 같은 것도 안 심으니까 어떤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난개발을 방지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일단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게 됩니다. 뭘 받아요?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하겠다. 개발행위 허가 시작. 개발행위 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허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허가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다?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건건히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대상에 대한 부분에 허가 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죠? 거기 그림책의 가운데 있죠? 개발행위 허가에 뭐라고 나올까요? 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 사항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가서 토지에 뭐가 되어지죠? 형질 변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토지 형질 변경. 제가 저번 시간에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의미는 워낙 중요하니까 의미를 좀 아시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하고 매립하는 거에 일련의 행동을 다 뭐라 부른다고 우리가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산이 이렇게 있다. 이거를 절토, 땅을 깎는다. 그러면 땅 깎인 절토도 토지 형질 변경이고 이런 식으로 뭐다? 흙을 쌓는 거 이것도 성토라고 하고요. 그리고 토지를 정리하는 거 정지한다고 하죠. 정리한다 토지를 정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작물 심을 때도 필요한 것이고요. 정지. 그리고 뭐에 말 거 이렇게 포장 같은 걸 한다. 대표적인 게 도로 포장 이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방을 싸가지고 뭐하죠? 물 있는 거를 뽑아내고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뭐다 흙으로 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거 이것도 우리 뭐라 한다?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얘기하듯이 토지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이걸 통괄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건이 뭐다? 허가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도 얘기했습니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말하고 지목 변경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토지의 형질이 바뀌는 것 중에서 영속적으로 용도가 바뀌죠. 그러면 그게 지목 변경인 거예요.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토지 형질 변경이 더 큰 개념이구나. 뭐보다는 지목 변경보다는 오해 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나올까요? 이제 토석의 채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또 토지의 형질 변경처럼 난개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허가받으라고 했고요. 네 번째 가서 토지를 너무 작게 분할하는 것도, 라고요? 토지를 너무 작게 분할하는 것도 난개발 문제가 생기니까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건이라는 걸 적치하는 거죠. 뭐라고요? 물건을 적치하는 것도 환경적인 위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 적치 관련된 부분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의 물건을 적치해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울타리 밖에, 그렇죠, 1개월 이상. 그리고 오해말 거긴 뭐라 했습니까? 농림지역에서의 물건을 적치하는 거는 허가사항은 아니니까 농림지역에 쓰레기 버리는 거 녹관자처럼 통제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공업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얘기들. 이거 한번 평가사 문제였었죠. 농림지역에서 물건 적치는 허가사항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허가의 대상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물에 가서 토를 3번 하는 거죠. 토. 그쵸? 더러워. 이랬죠? 건물에 토. 더러워. 알았죠? 이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어집니다. 제가 자꾸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거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려고 하는가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는지, 우리 일반 국민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알려고 하는 건데, 그 도시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인 거고, 그 도시계획 사업의 종류는 시설 사업이라는 게 있고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번 시간엔 요 개발 사업까지, 시설 사업도 받고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까지는 본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안 본 게 뭐야? 당연히 요거죠.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바로 오늘 진도가 되어지겠지. 그렇죠, 여러분? 고객들 노후불량 건축물개량 지금은 복습 중이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부분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건건히 허가를 받게 하는데 그 대상이 5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림책을 한 번 더 볼까요? 보십니다. 그럼 그림책에서 내용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지가 32페이지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용 등에 대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죠. 일단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발의 허가를 받아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에 허가를 받아라. 이랬죠.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도로 같은 것도 안 만들고 나무도 안 심고 난개발될까봐 건건히 허가를 받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행위를 허가받아야 합니다. 라고 라인 잡아놨어요. 지금은 자꾸 얘기합니다만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단어하고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토지형질 변경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혼동하지 말고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허가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가 신청을 한 거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페이지 33페이지에서 허가의 기준에 타당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허가의 기준에 타당합니까? 라는 거. 그리고 허가 기준 타당합니까? 타당합니다. 그러면 난개발 염려가 없겠죠. 또는 허가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적인 우려가 됩니까? 그러면 제한을 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허가 기준에 타당하고 환경적인 우려가 있어서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 기준에 타당하고 제한 사유 등이 아니면 뭐가 되죠? 처분이라는 걸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15일이라는 기간 내에
허가부로가 처분을 내주세요. 그럴 때 허가할 때 조건을 걸어 허가한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조건을 걸어 허가했는데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경관 적용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중공검사로 가봤더니 BJ, 아리아, 베짜라, 댐더라 이러고 잡아서면 안 되지.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이행 보증을 위해서 이행 보증금을 일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행 보증금 내치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 이런 자의 경우는 예치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저번 주 설명했다시피 공공기관은 뭐하죠? 정부의 공기업 얘기하는 거라 대표적인 게 LH 토지주택공사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단체의 대표적인 건 지방공사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지방공사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서울은 서울하우징의 SH공사가 대표적인 공공단체로서의 지방공사거든요. 처음이니까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이제 처분에 대한 부분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오늘 뭐하죠? 일일학습 세 번째 내용에 대한 부분들 내용 봐볼까요? 봅니다. 일일학습 세 번째 내용들. 그러면 내용에서 보시면 일일학습 봐볼까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용으로 봤을 때 보신다고 한다면 3회차 문제죠.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첫 번째 3회차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본다 한다면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이런 말이 보일 거예요. 뭐라고요?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둘째 줄.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개발행위 허가를 뭐가 된다? 받아야 한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사항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될까? 당연히 토지 형질 변경이죠. 토지 형질 변경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될까요? 토석 채취에 대한 부분들, 토지 분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거, 물건을 쌓아놓는 거, 이런 행위에 대한 부분을 하고자 한다면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의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죠? 다만 무슨 행위는 허가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도시계획 사업. 시작. 도시계획 사업.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도시계획 사업은 난개발 의무가 없으니까 허가받게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번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잘 뜨는 질문이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다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뭐 한다? 허가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가 될까요? 절토, 성토, 정집,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가 있다.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또 마찬가지 토지 형질 변경이죠. 이 처음에 우리 부동산 공법이나 부동산 공부할 때 이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적도 힘들어지니까 한꺼번에 이해해 놓읍시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다 뭐다? 통틀어서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 그 토지가 형질이 변경된 게 영속적으로 토지 용도가 바뀌게 되면 뭐가 된다? 지목이 바뀌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과 지목 변경이 꼭 같은 날은 아니다. 형질 변경 중에 지목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목적 관련 부분인데요. 조건부호가에 대한 부분이죠. 봐보시면요.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일 때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서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뭘로? 조건으로. 그렇죠?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조건을 걸어 허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법령에서 조건이란 조문이 있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게 상대방을 불이익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행정의 원칙에
부당결부 금지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건이란 말은 별로 부당한 결부로 보기 때문에 조문에 많이 없는데 몇 군데 없으니까 시험이 잘 나와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조건부가 가능하다. 그만큼 난개발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번 지문에서 뭐라고 하죠?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뭘 예치하게 한다? 바로 이행보증금. 그렇죠?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누구에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나올 때 3번하고 4번 같은 거 조건부 허가와 이행보증금 예치에 대한 부분과 공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하게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참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라인 좀 봐주시면 되고요. 어쨌건 개발행 허가의 목적은 난개발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뭐가 될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하죠? 그림책에 34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겠죠. 일단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고 하죠. 사실 우리가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가장 뭐가 되어지죠? 가장 난개발 될까봐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뭐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 등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난개발의 문제가 생길까봐. 특히나 기반시설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 뭐라고요? 기반시설이라는 부분에 설치가 안 될까봐. 그렇죠. 이게 난개발 우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는 곤란한데 개발행위는 크게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곤란하다면 건물을 크게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강화해라. 그렇죠. 곤란하면 강화해라.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었죠. 근데 매번 저번에 얘기하다시피 따로 승인을 받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고 또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적률을 반토막 내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작게 지는 얘기야. 도로 설치가 곤란하니까.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 그리고 도로 등의 설치가 이제 뭐다? 곤란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 이 얘기지. 여기는 곤란이었지만 뭐다? 가능하다 이 얘기야. 그러면 건물을 작게 짓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능하니까 설치가 도로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개발 행위를 완화까지 해서라도 허용을 해주되, 그렇죠? 이에 대한 비용에 설치 비용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겠다. 왜? 개발행위 먹었으니까. 완화 등 대무로 인해서. 그러면 넌 개발행위 허용해 줄 테니까 개발행위 하게 되고, 그 대신에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할 테니까 부담금 좀 내봐. 그 돈 걷어가지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이런 것들을 뭐하죠?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어쨌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부분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서, 뭐라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서 겹치지 않게 하면서 뭐가 되죠? 부담금을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는 얼만큼이나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또 이번에 우리 31회 때 물어봤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서 대상 행위는 연면적 200을 초과하느니라고 해서 200이라는 말을 빵꾸 내서 거기다 얼만큼을 부과하는 건지를 문제 냈던 게 31회 때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부담금 부과할 땐 만약에 300제곱미터의 건물을 지었다면 200은 기본 공제로 빼주고 나머지 100제곱미터에 대한 부분만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에서 오늘 내용의 일일학습 보시면 5번 문제죠. 사실 이 5번 문제는 작년도에도 제가 요거를
여기다가 배치해 놨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게 31회 때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자, 여러분 농담 아니라 그 말씀 드렸죠? 그죠? 제가 항상 문제 끝나고 나면 그 11, 12월이나 각종 익힘장 볼 때, 일일학습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나왔는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완전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거의 뭐 10개 정도는 뭐 11, 12월 일일학습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11, 12월 일일학습도 무시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누적식으로 봐서 전체를 계속 봐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모아가지고 전체를 봐줘야 돼. 그래야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가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뭐하죠? 200제곱미터를 시작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중축 행위로 한다. 답은 200제곱미터고요. 요번에 31회 때 물어봤던 지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 12 익힘장 데일리 스터디 잘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줘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이제요. 6번부터는 이제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네요.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리가 6, 7, 8번 요 관련된 거 보게 되고 조합 관련된 거 3개 보게 되고요. 나머지는 환지 관련된 거 3개 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책에서 해당 내용들 하나 봐볼까요? 봅니다. 그럼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 봐보시면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 그게 바로 도시계획 사업이다. 도시계획 사업은 3가지인데 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3가지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다. 그럼 그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배웠었죠. 저번 주에. 그러면 개발사업의 정의에 대한 부분부터 봅시다. 그럼 그림책에 우리 페이지 38페이지부터 나오겠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고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도시개발 사업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뭔지를 봐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의 정의. 그럼 우리가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주거, 그렇죠? 도시개발구역에서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단지를 만든다, 신도시를 만든다, 이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항상 얘기하다시피 주거단지만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유통단지나 복지단지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개발사업이 가능해요. 제가 얘기했었죠. 요번에 우리 강서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강서 마곡지구는 주거단지에다가 청정산업이라는 거를 더해가지고 일했던 동네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진행해서 오른쪽 마치로 그렇죠? 깔끔하게 토지구역을 정리하고자 신도시를 만든 사업이고요. 그리고 송파 위례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 사업이라 가정하고 말을 하면 주거에다가 문화레저 그렇죠 목적으로 판교 같은 경우도 주거에다가 교육 같은 거 플러스 해가지고 만든 단지잖아요. 이렇게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판을 짜는 거죠. 그리고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일 때 당연히 사업의 순서로 본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개발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 여기다가 개발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 얘기지. 지정권자.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권자다. 제가 도시개발법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법은 지정권자가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누가? 지정권자가.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국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좀 이따 배우겠지만 정비사업에 나오는 지정권자하고는 달라요. 도시개발사업은 새로 판을 짜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죠. 기초를 닦는 거야. 그래서 레벨이 높아요. 하지만 그 짜여진 판 위에다가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을 개량하는 건 동네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정비 사업은 시군 등이 주로 통제를 하고요. 도시 개발 사업은 새로 판 짜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 지정권자가 국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볼 때 또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것도 레벨이 있으니까 그 라인을 잘 좀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해당 내용의 지정권자라고요. 시도, 대도시, 시장, 국장이 되겠죠. 그래서 뭐 시행자가 누군지 보고 이제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근데 매번 얘기하듯이 뭐 시행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공공의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민간의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그때 우리 뭐였습니까? 공공의 자가 시행자다?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리고 정부가 운영관리자금을 대고 유지하는 걸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정부 출연기관 대표적인 게 국가철도공단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들. 이런 공공의 시행자. 그리고 민간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 시행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개발 조합이라고 하고 이 시행자 부분의 조합에 대한 부분은 지나간 30일에 먼저 두 문제가 나왔다고 저번 시간에 열심히 얘기했었죠.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개원해야 돼. 그렇죠? 저번 주 넣은 거 놔두면 다 가라앉아요. 제가 여러분 이 복습 노트를 다음 주에 1교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만이 잊어버렸던 게 다시 올라와요. 접어두면 안 되고 계속 일으켜야 돼요. 기억을. 그렇게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효과는 정말 짱 좋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행자가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 방법은 뭐가 된다? 토지 등을 강제 취득하는 수용 방식이 있고 땅값이 너무 비싸서 수용이 어려우면 종전 토지를 사업회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의 환지 방식이 있겠죠. 그리고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해서 혼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수용 방식은 뭐예요? 옆에 그림 있다시피 한 번 더 얘기하면 사업 전 토지를 소유자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거야. 물론 보상금을 먼저 주겠지만 그리고 수용해서 시행자 앞으로 소유권 가져오겠죠. 그리고 시행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서 만들어진 토지를 공급 분양하는 거죠. 이게 가장 간단하죠. 공익사업 측면으로 본다면. 하지만 수용하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 이 얘기죠.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수용을 못하겠어. 그러면 A란 자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업이 있기 전 토지를 사업이 있은 후의 토지로 가격을 조율해서 땅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가요.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환지 방식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환지 방식. 환지가 오른쪽 토지가 환지예요. 종전의 위치, 지목, 면적 등등 고려해서 사업 후에 어느 정도의 땅을 주면 같은 가치겠는가. 제가 저번에 환지할 때 얘기했다시피 종전에 뭐 지목이 전답 같은 거였는데 뭐 대지를 준다라고 한다면 한 절반 정도만 주고 같은 가치로 해도 합의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환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남는 땅이 생기니까 자본금 삼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지가가 비쌀 때 보통 이루어지는 방식인 거고요. 그리고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의 가장 좋은 장점은 초기 소유자의 수용 자금이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수용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단점은 뭐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살아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살아있는 자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내 입을 이렇게 막아놔야 되죠. 그래서 뭐가 되죠? 이렇게 꼬매놔야 돼. 말 못하게. 그래서 뭐라 그래? 우리가 동의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개발 계획을 만들 때부터 동의를 받아라.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하니까. 바로 앞에서 한 얘기 가지고 안 했다고 또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다? 개발 계획의 동의. 환지 방식이면 그럴 때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다만 국가 지자체라고 한다면 가장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거니까 환지 방식일 때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요게 바로 요번에 31회 때 문제였어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요.
요 시행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절차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시행자를 다 특례로 봐주는 경우가 있고, 그 중에 국가 지자체인 경우만 특례로 봐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 경우는 국가 지자체만 특례로 봐주는 경우예요. 그걸 좀 구분해서 앞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다음 페이지에 이제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개발구역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문을 몇 가지 봤었죠. 그러면 저번 시간 본 거에서 개발 계획의 동의에 대한 거 한번 더 봐볼까요? 개발 계획 동의.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다.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 and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환지 방식일 때 그런 거고, 국가 지자체라고 한다면 가장 우월적 지위에 있으니까 그런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에는. 여기 이번에 31회 때 문제였었죠.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 맨날 나오는 지정권자와 관련된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누가 지정권자이겠는가라고 한다면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원칙적인 지정권자. 그리고 송파 위례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 가정을 하고, 그러면 성남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 경기도 하남에 걸쳐 있다.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하지만 협의가 안 된다면 불협이 됐을 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장의 지정 사유는 앞으로는 다 외워줘야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패턴만 이해합시다. 그래서 지정권자 레벨, 시도, 대도시의 시장,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분 눈 뜨고 있는 거죠? 라고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 예외 국장. 그렇죠. 아우, 또 여러분들 앞에 안 계시고 또 혼자 떠드니까, 그렇죠. 좀 지루하죠. 저도 여러분들 없으니까 심심해요. 그렇죠. 빨리 코로나 끝나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힘들어도 조금씩만 참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은 연후에 32회 합격을 딱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집에서 이제 혼자 동영상 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라이브로 본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막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수업하듯이 딱 쉬는 시간 딱 맞춰가지고 수업 듣고 쉬고 이러셔야 됩니다. 조금만 통제하시면 또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씩 집중하시고 공부할 때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집중 좀 하세요. 좋습니다. 그만 좀 눈 뜨고요. 멀리서 무서운 게 보여요? 조심하시고. 그런 내용에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그러면 일일학습 문제 좀 확인해 봅시다.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 일일학습. 일단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정의를 보고 있죠.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복지 등 기능이 있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게 뭘까요? 바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사업이 되어지겠죠. 뭐라고요? 도시개발사업. 시작.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정의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사업. 시작. 도시개발사업. 뭐 좀 이따가 또 본진도 들어갔을 때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정비사업하고는 다른 거니까 새로운 단지 시가지를 만들어 여러 가지 주거나 유통이나 보건이나 복지나 목적을 가진 새로 판을 짜는 게 도시개발사업인 거예요. 보통 신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 방식 까먹지 말고요. 그죠? 개발계획 수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얼마?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줘야 한다. 하지만 누가 시행자이면 국가나 누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이런 소유동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봤을 때 7번도 요 질문도 작년도 12월 달에 줄 때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 질문이 30일에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1, 12 익힘장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고요. 게다가 지정권자는 누구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지정권자. 일단 지정권자는 알아야 됩니다. 도시개발법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그리고 대장, 대도시의 시장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 구역 정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권자이고 맞아 해당 내용 걸쳤는데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 구역 정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아주 기본 지문들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개발법에서 꼭 알아야 될 필수 지문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 좀 내용 좀 봐봅시다. 조합. 조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페이지 어디? 41페이지 펴보시면 되겠죠. 도시개발 조합. 또 좀 시간이 나서 힘들죠? 네, 두 팔 좀 들고 계시게. 목 좀 돌리고. 같이 하세요. 이야. 그렇죠? 보시고요. 조금씩 기운들 냅니다. 코로나 블루 걸리면 안 돼요. 파이팅 하시고 에너지틱 공부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조합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두 문제가 요번에 31에 나왔다고 했었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중에 소유자가 모여서 단체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일단 조합은 여러 가지 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시행자로 지정될 수가 있어요. 조합은 수용 자체를 못합니다. 개발법에서는요. 그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몇 명이 7명 이상이 모이고 정관을 작성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 만들게 됩니다. 뭐 정관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를 정한 약속 증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면적이나 임원 자격, 청산 등 뭐 조합원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약속한 증서를 정관이라고 하잖아요. 어디 가나 법인 같은 데 가면 정관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정관을 법인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말은 또 조합인데 실제는 이게 법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관 작성하고요. 동의받는 건 뭐가 될까요? 3분의 2, 2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아까 개발계획의 환지 방식 만들 때 동의와 같죠. 일타쌍피죠.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와 소유자総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을 만들게 되겠죠. 그럼 조합이 이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조합은 누구의 인가를 받는다? 항상 얘기하듯이 지정권자 인가를 받는다. 지정권자가 누군데?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 좀 이따 보면 이제 노후분량 건축물 개량에 정비조합의 인가를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정비조합은 동네 시장군수 등이 인가를 해요. 근데 도시개발법은 기초를 닦고 파운데이션, 기본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벨이 높아요.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요. 우습게 보자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정권자 인가. 시작. 지정권자 인가. 시군구 인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합은 법인으로 하니까 뭐하죠? 30일 내 등기치라고 하고 등기하면 뭐하죠? 성립된 걸로 본다고 나오죠. 이 내용은 좀 이따가 보게 될 정비조합에 가도 똑같이 나오니까 한 번에 같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림책에 뭐 웬만한 내용은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만 봐도 훌륭해요. 사실은요. 그렇죠? 60점 차고 넘쳐. 그렇죠? 말 좀 들어요. 고민 좀 그만하고. 됐죠? 그 얘기들. 그런 다음에 누가 조합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가운데. 토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해요. 이거는 정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있다면 청산되고 나가겠죠. 이건 개발조합이라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돼요. 그리고 조합원 중에 뭘 뽑는다? 당연히 임원이라는 걸 뽑겠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당연히 임원 선임은 중요하니까 총회에 선임하게 됩니다. 총회에서 대의원이 아니고. 그리고 요거 나올 때 매번 얘기하는 거, 임원에 대한 부분에 결격 사유가 있다. 임원의 결격이지 조합원의 결격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다음에 사유가 있어도 조합원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 내용이 개발조합 넣을 때 많이 물어봐요. 뭐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아니,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임원이 될 수 없다. 왜? 합리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를 못하잖아. 행위 무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조합원은 가능하지. 그리고 파산 선고받고 뭐 복권되지 않은 거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오해 말 건 벌금에 대한 결격은 이따 배우게 될 정비조합. 정비조합에 대한 임원의 결격이지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비조합이 좀 더 규제가 심한 거야. 일반적 도시개발조합보다는요. 그래서 해당 내용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총회라는 걸 하겠죠. 하지만 매번 총회할 수는 없죠. 조합장 책상 바꾸는데 총회한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조합원 다 모아놓고 한 회의는 중요한 거 하는 거고 경미스러운 거는 대의원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대행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의원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의원에 대한 부분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얼마? 50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맞아? 대의원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100인인 이러면 50인 이상 됐으니까 대의원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100분의 10 이상으로 대의원을 뽑게 되고요. 아무리 대의원회가 있어도 중요한 사항은 꼭 총회를 해라. 모일 때 대표적인 게 정관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임원 선임이라든가 조합의 합병 예산 같은 거 이런 건 중요하니까 꼭 총회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31회 기출 빡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32회 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딴 거가 나오겠지 뭔가가는. 그래서 개발조합은 워낙 중요하니까 잘 좀 기억해서 내용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확인학습에 몇 개 더 풀어볼까요? 9번하고 이제 10번, 11번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일단 조합을 설립하려면 이라고 나와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 이상이죠. 정관 작성해요. 누구인가를 받죠? 지정권자.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자꾸 시군구라고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5명도 아니에요. 5명은 있다가 정비조합할 때 추진위원회 나옵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10번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의 빵꾸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하며 뭘까? 조합원이지. 그렇죠? 조합원은 뭐가 되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하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을까요? 임원이 될 수 없을까요? 그렇죠? 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이건 조합원의 결격은 없어요. 임원의 결격이 있는 거죠.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1번은 뭐냐?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들 수 있을까요? 50명. 50인 이상 되면 대의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따가 또 정비조합에 가면은요, 또 대의원회가 100명 이상이거든. 여기는 50인 이상인데. 그렇죠? 그래서 구분 좀 해줘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뭐가 되죠?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 13번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환지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환지 방식 하나만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수용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저번 시간에 오늘은 문제는 안 냈지만 항상 얘기하죠. 간단히 얘기하면 수용은 아무나 하나. 기억나요?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따라라라라라. 뭐라고요? 수용은 시행자가 해요.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조합을 제외한 민간자라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자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했죠.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거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는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 일대의 요건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이런 자가 시행자가 된다면 이런 소유동의 요건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뭐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수용하려고 한다,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이러면 X인 거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여기 첫 번째 문제가 되어져. 아주 쉽게 나올 때. 이게 수용 방식의 초보 단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을 봐볼까 넘겨보시면요. 환지 방식, 시작. 환지 방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환지 방식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수용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우린 뭐하죠? 사업전 토지를 사업후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다? 지가가 현저히 높아. 현저히 높아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게 어려워. 그러면 수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1번지는 뭐였어요? 전답인 농지가 있었어요. 500제곱미터. 이런 땅을 사업이 끝난 다음에 환지를 계획하면서 250을 준대요. 왜? 전답이었던 걸 대지로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절반만 줘도 같은 가치로 인정하고 합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청산금이 없이 우리는 합의 봐서 하는 환지를 적응환지했다라는 말을 쓰게 돼요. 뭐 말해? 적응환지. 시작? 적응환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치나 지목이나 면적이나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지면, 토수, 이완. 시작? 위지면, 토수, 이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 계획이라는 걸 뭐하죠?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해당 내용 부분을 됐고요. 그리고 50% 정도 주는 거를 같은 가치로 가정하고 얘기한다면 2번지 필지도 600이니까 50%만 주면 같은 가치라면 300을 주면 맞을 텐데 2번지는 뭐다? 200을 줬죠. 그러면 마이너스 100에 가만지가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청산금을 교부해 주게 되고요. 또 4번지 필지에 대한 부분은 250인데 50%만 환지하면 125를 주면 되지만 토지구역을 맞추기 위해서 200으로 증환지를 해요. 그러면 75만큼은 뭐가 된다? 증환지가 돼서 청산금을 징수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토지의 면적이 과소하다라고 한다면 아예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왼쪽 맨 밑에 너무 과소해서 환지를 안 정해 이게 과소토지 환지부지정이에요. 13, 15번지. 13, 15번지는 오른쪽에 뭐다? 눈을 씻고 봐도 13, 15번지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과소하다면 환지를 부지정할 수도 있구나. 환지를 오른쪽에 안 정하는 거죠. 청산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조그만 땅에 대한 부분에 10번지, 11, 12, 14번지 애들은 우리 버리지 말고 시켜줘 라고 신청을 했잖아. 신청했는데 무시하면 뭐야? 난을 일으키니까 이런 경우 1대는 뭐가 된다? 아하, 환지를 주긴 줘야 되겠는데 너무 작아서 독립적인 환지는 못 주겠으니까 오른쪽 끝에 입체 환지를 하게 됩니다. 구분 소유권과 공유 지분권을 교부하는 입체 환지. 그렇죠? 그리고 입체 환지에 대한 개념은 잘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구분 소유권, 공유 지분권을 주는 입체 환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50%만 주면 같은 가치가 돼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땅은 반이 남아요. 그렇죠? 남은 거 뭐라 불러? 우리가 보류지라 부르죠. 뭐라고요? 보류지. 남은 건 보류지죠. 그러면 보류지와 관련된 부분은 채비지와 공공시설 용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보통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 신도시 만든다고 하면은요 대부분 도로나 공원 같은 게 넓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보류지는 도로나 공원을 넓히는 거로 쓰나 보다. 공공시설 용지로. 그리고 그 보류지 중에서도 남은 것 중에서도 채비지가 있는데 이 채비지와 관련된 부분은 뭐가 된다? 이와 같이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토지예요. 뭐라고요?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토지. 이걸 채비지라 그래요. 한문인데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토지. 채비지. 그러면 보류지 중에서 채비지를 정해가지고 비용 충당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처음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환지 방식은 처음에는 단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류지 중에 채비지.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토지. 시행자는 이 채비지를 처분해가지고 사업비용으로 충당할 수도 있고요.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환지 방식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사실은요, 요 그림 하나만 이해하시면 뭐 그냥 별로 끝이죠. 그렇죠? 그 얘기들. 마지막으로 두 문제 마저 보고 내용들 확인해 봅시다. 12, 14번, 13번. 12번입니다. 무슨 환지가 될까? 12번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도 실제 30회 때가 나왔던 기출인데 빵꾸맨국이 입체환지. 그렇죠? 입체환지. 그리고 시행자는 13번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뭘로? 보류지라는 걸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뭘로? 채비지로 정해서 비용 충당 목적을 남겨놓은 땅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게 되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서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정비사업의 본질도 들어갑니다.